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혁명의 종합 블록체인 경제 전문 방송 NBN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국내외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현안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리는 블록체인 경제 인사이트 진행을 맡고 있는 강성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사건 사고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례로 나오고 있는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판례로 보는 가상자산 사건 사고와 투자 꿀팁 주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시청 강추합니다. 우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엽 블록체인 회장님, 본인과 학회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회생법원의 이정엽 부장판사입니다. 제가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돼서 2017년부터 블록체인 법학회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법학회는 법관, 검사, 그리고 변호사, 그다음에 블록체인 업계에 좀 탁월한 지식을 가진 여러분으로 이루어진 단체이고요. 지금 740명 정도가 많이 활동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또 블록체인 법학회를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법원을 사직해서 이제 새로운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회장님 그러면은 블록체인만 다룹니까? 가상자산도 같이 다룹니까?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저는 가상자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상자산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학회에서는 같이 다루고 있다고 말씀이죠? 네. 예. 우리 최재인 변호사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같이 블록체인 법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일의 최지훈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주로 STO나 NFT 같은 이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법률 자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에 디지털 권리 장전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현직 부장판사, 그리고 또 책까지 출간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늘 심도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회장님, 네. 이 가상자산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하셨다고요? 네네. 예. 어떤 배경에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특정금융정보법이 2020년에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룬 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광풍이 불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거에 투자도 하고 그리고 서로 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일들 사이에서 민사상, 형사상 또 행정적인 여러 분쟁이 있었습니다.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법원에서는 해결을 했어야 됐고, 그게 4년 동안 2017년부터 이제 한 4년 동안 특검법이 적용이 안 된 상황에서도 많은 판례가 쌓였고,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면 향후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사님들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걸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통계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특정금융정보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 없었는데 기존 법령을 가지고 어떻게 판결을 했었는지 그 통계 분석을 했었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 이정엽 회장님 계속 이어서요. 그 판례 백선 책자까지도 출가를 좀 하신다 그러죠? 네네네. 저희 학회 회원들, 저희 최재훈 변호사님도 학회 회원이신데, 네. 학회에 이제 판사님들이 한 90분 가량 되십니다. 근데 지금 판사님들이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좀
관심이 있어하는 블록체인 법학회 회원인 판사님들하고 같이 중요한 이슈들을 검색어로 지정해서 한 4년간의 판결들을 다 전부 추출해서 그 중에 좀 리딩 케이스가 될 만한 사건들을 모아서 이제 좀 가상자산 생태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 판례백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뭐 토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상자산 판례백서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이정엽 회장님, 판례백서를 발간을 하면서 보니까 그 형사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건들이 가장 많았습니까? 예, 통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상자산 혹은 그 당시에는 가상화폐, 그렇죠. 뭐 암호화폐 이런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런 뭐 코인, 토큰 뭐 이런 검색어를 해서 사용해서 본 결과 한 4천여 건 정도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형사 사건에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는 결국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가상 자산이 너무 가격이 급등하니까 그 급등한 가격을 따라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이제 사기성 있는 프로젝트가 생겼고 그리고 유사수신 행위가 생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3% 정도가 사기 유사수신 관련된 게 대부분이었고요. 그 외에도 뭐 외환거래법 위반이라든지 그리고 마약이라든지 음란물 관련된 범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 뒤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금 세탁을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음란물 마약 같은 것을 이제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자산을 사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가상자산 토큰을 발행해서 그 상당한 사기 사건이 많았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다시 음란물이라든지 마약과 같은 쪽에서도 많이 유통이 됐다. 네. 그런 뜻이겠네요. 네. 이정엽 회장님 그 계속해서요. 그 형사 사건 중에서 보면은 뭐 보이스피싱이 또 다시 그 주족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형사 사건에 대한 유형들은 주로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사기 사건도 이제 다양하게 많은데요. 그 보이스피싱 사기가 사실은 제일 많긴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기는 이제 결국에는 그 그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자금을 세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세탁을 위해서 어떤 그 뭐 새로운 뭐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다시 그 비트코인을 전송해서 팔고 이렇게 해서 자금 세탁을 했는데요. 그런 자금 세탁 관련 범죄가 숫자상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생태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기 형태는 대부분의 경우는 코인 토큰을 발행해서 거액을 벌게 해줄 테니 투자를 하라는 그 소위 말하는 투자 사기인데요. 네. 제일 많은 기망 수단은 그거입니다. 뭐 곧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될 거다. 그렇죠. 상장되면 예. 10배 정도 오른다. 오른다. 예. 근데 문제는 실제 그런 사례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다 뭐 그런 일이 무조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제 사기 범죄자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이걸 봐라. 이것도 이렇게 상장하고 10배 오르지 않았느냐. 우리 토큰도 그렇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라라고 한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기술팀도 없고 그리고 상장 예정된 것도 없고 그냥 말뿐인 거였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상장과 관련된 업무 처리가 계속 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그 그러니까 사기로 속였는지를 밝히는데 주요 요소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가상자산의 통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하루빨리 가상자산 통합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엽 회장님 계속 이어서요. 방문 판매법 위반 행위도 많은 걸로 판결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요. 네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많은 인식이 좀 많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큰
강당 같은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다단계 형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데요. 그 다단계 형식의 홍보를 하면서 이제 방문 판매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품 거래가 없이 그냥 금융적으로만 이제 돈을 넣으면 향후에 원금이랑 그 이자 명목으로 어떤 걸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방문 판매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이상의 다단계가 거치게 되면 이제 방문 판매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제일 좀 이슈가 되는 거는 뭐 보통 방문 판매법 할 때는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옥장판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상품 거래를 거기에 끼워 넣는데 지금 이런 경우 이제 코인 토큰과 관련된 경우에는 실제적인 재화가 오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문 판매법 위반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저촉됐던 그 판례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가 혹시 있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그 방문 판매법 위반 판례가 있으면 간략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 방문 판매법 위반은 사실 사기 사건에서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은 사실상 하나의 세트로 이제 한 세트다. 네, 예. 되는데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이제 V 글로벌이라고 뭐 되게 여러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워낙 많은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많이 본 그 사건이 제일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뭐 현재도 뭐 그 강남이라든지 선능력 쪽에서 많은 토큰 마케팅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방문 판매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송을 보고 그 각자가 토큰에 투자를 때 상당히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하나 어떤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 개별 사건과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V글로벌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이정엽 회장님께서 사건 개요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좀 해주시죠. 예, 이 사건은 그 2020년경에 이제 밝혀진 사건인데요. 피해자가 9만 3천 명 정도 되고 피해 금액도 3조 6,600억 정도 되는 아주 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과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뭐 이더리움 ERC20으로 쉽게 토큰 발행이 되게 쉬워지면서 예전과 달리 뭐 포인트란 이름으로 아니면 뭐 금융의 뭐 수익을 불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던 여러 다단계 조직들이 이제 코인 토큰을 이용해서 사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V 글로벌 사건에서도 그 범죄자들이 되게 젊은 축에 속하는데요. 이미 유행하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그 가상자산 생태계 유명한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백서들을 보고 좋은 점들을 잘 짬뽕시켜서 예컨대 뭐 V캐시라는 캐시를 발행해서 이것은 이제 그 법정화폐와 연동돼서 가격이 유지되고 그리고 자기들과 제휴한 여러 가지 쇼핑몰이라든지 기타 실생활에 사용한 다양한 수요처를 개발해서 그 V캐시라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는데 그런 V캐시를 받으려면은 초반에 6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투자해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금을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그렇게 6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이게 회원이 되면 매달 거액의 그 투자 그 수익금이 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한두 번 이제 이자가 제대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600만 원 넣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오면 아니 그때 같은 경우는 V 그 글로벌 같은 경우에 네네. 한 번에 600만 원을 넣으면 그 다음에 뭐 3개월 사이에 1,800만 원을 주겠다고까지 광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상당히 쟁점이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럼 이 회장님 그러면은 그 V 글로벌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좀 그 쟁점 사안별로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죄로 이제 사기죄 이제 특정 경제 그 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기죄가 성립됐고 또 그 원금 보장을 이제 등록하지 않고 원금 보장을 하면서 이제 금원을 투자받았기 때문에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에 그 저촉이 돼서 그 두 개 한꺼번에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에 대해서는 그 V캐시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뭐 쇼핑몰들을 하고 제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제휴되지 않았고 또 매출과 관련돼서도 특별한 매출이 없이 그 수익금의 출처가 다 뒤에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 투자 자금에서 비롯됐다 이런 걸 봤을 때 그 본인들이 백서에 쓴 내용은 사실 실현 가능성도 없었고 또 실현하려는 특별한 인적 물적 조직도 없었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사기죄가 성립됐고요. 우선은 사기죄고요. 네, 예. 그리고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액을 보장하는 3개월 후에는 뭐 얼마를 보장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등록업자가 아닌데도 이런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으로 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런 경우에 다른 판결에 보면 공시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업 진척 상황을 제대로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그 판결문의 내용은 없습니까? 판결문이 사실은 뭐 엄청 긴데요. 그 네. 지금 공시 투자자들에게 이제 제대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꾸준히 공시를 했는지 여부는 그 사기의 기망행위, 그러니까 사기를 했는지 그 기망행위를 판단할 때 주요 요소로 하나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오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나 아니면 이미 그 유럽에서 통과된 미카 법안에서도 그 백서나 그 후에 향후의 내용들을 충분히 공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판결에서도 아마 그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판결 이유 중에 기망행위를 인정한 주요 판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본시장법에서는 법적인 용어로 공지라고 하지만 비록 아직 그 가상자산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 관련된 재단이 백서에 의해서 사업 진척 상황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것도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공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법원 판결의 여러 가지 내용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재윤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예. 작년도 9월 달에 그 G토큰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아주 법원이 조목조목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네. 그 G토큰 사건 개요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건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의 거의 종합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고합 9225 판결입니다. 현재는 항소 중인데요. 네, 피고인은 가상자산 관련 A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웹툰 등 만화 콘텐츠 활용을 하는 플랫폼 회사 G를 설립했습니다. 그 G사는 동명의 G 프로젝트를 출범을 했고 이 블록체인 생태계 위해서 쓸 수 있는 유통화폐인 가상자산 G토큰을 여기서 발행을 했죠. 피고인은 G 플랫폼에서 유저는 만화를 보는데 G토큰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 투표나 평가도 할 수 있고 예,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과거 웹툰 플랫폼보다 훨씬 적은 수수료로 수입을 벌 수 있다. 그래서 G토큰이 어떤 거버넌스 기능도 하고 그런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G 공식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상장 예정이 있고 최소 100배에서 10배에서 10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도 홍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G토큰을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상장되면 최소 500%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는 검사도 한 명 들어와 있다. 네. 이렇게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작업팀과 펌핑 작업까지도 하고 있다. 이렇게 속이면서 막대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예. 그 최 변호사님,
이 G토큰 판결을 저도 봤는데 네. 아주 참 그 사안 하나하나별로 조목조목 지적을 잘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발행자, 뭐 백서, 공지 이런 등등 건건이 그 쟁점별로 무엇을 어떻게 판결했는지 좀 그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G토큰 관련된 판례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도록 유인을 함에 있어서 이게 바로 사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운 게 가장 중요한데요. 아주 그 저도 봤는데 의미가 있게 판결했죠. 네, 예. 맞습니다. 그 가상자산은 새로운 금융거래 영역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투기 심리는 크지만 정보 비대칭이 매우 높고 공신력 있는 거래 체계가 정책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발행 거래 정보를 보유한 주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 과장 광고를 제공하거나 정보 비대칭을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해서 투자 유인을 할 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기준을 세웠는데요. 먼저 발행인과 백서 부실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은 가상자산 발행, 그러니까 ICO에서 발행인의 능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고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 그리고 영업적 능력과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허위 공시. 이거는 사실과 다르거나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그 사업성 등에서 과장된 허위의 공시나 공지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불공정 거래 유인인데요. 합리적으로 예측 범위에서는 사실상 실현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시세 조종 그리고 조작으로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 변호사님 여기에 보면은 제가 그 구체적으로 이 사건 그 판결문을 봤는데 먼저 보면은 발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판결문에 적시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이 뭡니까? 발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 뭐 심지어는 뭐 그 사기를 몇 번 치고 하는데, 네. 예, 그래서 이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실제로 4회나 되고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플랫폼 회사의 매출도 없었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보면 백서, 네. 백서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백서는 어떻게 판결문에 적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 실체가 불명확하고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거를 믿고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죠. 그 심지어 그 G토큰 백서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보면 당사자도 발행인으로서 능력이 없고 백서를 쓰는 데 있어서도 관련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결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간다면 그 사업 진척 상황도 제대로 공지를 하지 않았다. 네, 그것도 아주 조목조목 지적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사실과 다르거나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성사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허위 공시를 했던 것이죠. 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결과적으로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식적으로 깊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배재인 변호사님 계속해서 G토큰 판결에 대해서 보면 사기 기준에 대해서 판결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를 했다고 나와 있죠. 네. 예. 이 건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해주시죠. 이 사건에서는 그 피고인이 실체가 있는 웹툰 플랫폼 사업을 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정상적인 가상자산을 발행할 의사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가상자산을 공신력 있는 대형 거래소에 상장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단지 그냥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변제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 열풍을 틈타서 그 커뮤니티에서 마치 영향력이 상당한 가상자산 분석가이자 사업가인 것처럼 외양을 만들어냈죠. 본인이 능력이 없어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사기를 쳤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계속 하시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분석가로서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이거를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믿게 만든 사람들에게서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 다수의 수익금을 얻어낸 것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그 가상자산 공개 ICO에 관련해서 사기로 판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보면은 ICO 과정에서의 백서 또는 그 재단 측의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백서라든지 투자 설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법원이 사기로 판결을 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엽 회장님, ICO 관련해서 법원이 그 사기로 인정한 그 판결들이 많은데 그러면 네. ICO 관련해서 뭐 건거리, 뭐 백서, 투자 설명회 이런 부분을 좀 하나하나 쟁점별로 좀 짚어주시죠. 예, 이거는 ICO라든지 뭐 그 토큰 프리세일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사기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그 ICO를 통해 가지고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이 그 전 세계적인 가상자산 그 이제 광풍을 거치면서 모든 토큰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이른 시기에 많은 토큰을 사서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심리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서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맨 밑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것은 전혀 투자 유인도 아니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뭐 투자 이 내용과 뭐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운영진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백서에 전부 맨 밑에 보면은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잠깐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죠. 모든 백서의 가장 뒤쪽 페이지에 네, 작은 글씨로 그게 적혀 있는데요. 네, 네. 법적으로는 그게 그 발행자 재단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면책이 됩니까? 면책을 의도해서 그렇게 쓰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 규정을 봐서 과연 이제 투자 판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투자 정보를 이제 고의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해석되면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에 기망이 되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러분들 그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백서를 보면 백서 제일 나중 페이지에 첫 번째 작은 글씨로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백서의 내용들인 경우는 발행사인 재단에서 인정하지 않고 판단의 결과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법적인 면책 효과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것도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소용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미카 법안에서는 사실 백서를 증권신고서 형태로 해서 그 백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종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증권신고서 역할을 하는 그렇게 본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제 궁여지책으로 사기성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반 법률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경우에는 뭐 자본시장법에 의하면은 유죄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 일반 형법으로 보면 그 사기의 기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투자자의 자금을 이제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면 그 기재에 불구하고 사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ICO 관련한 사기 관련해서 백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사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백서를 보고 이제 사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결국에는 그 해당 프로젝트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자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그 향후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이 제정이 되면 좀 더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백서를 보고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강당 같은 데서 다단계 그 업체에서 거기서 설명을 듣고 그 말에 혹해서 그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을 믿고 투자해야겠다 이런 경우가 되게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요. 그 V글로벌 같은 경우도 판결문에 보면 네. 그 백서 말고 재단 측의 관계자들이 설명한 내용인 경우도 네. 그 법적으로 그 사기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거는 더더욱이 백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기성 인정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행사장에서 운영진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어떤 걸 뭐 보장한다거나 사실이 아닌데도 우리 뭐 유명한 대그룹과 제휴가 돼 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유인하는 발언을 하면 그것은 거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재단 관계자들의 현장에 관련된 자료, 네, 발언까지도 전부 다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기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오늘 다루는 부분을 면밀히 좀 메모를 하고 생활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재윤 변호사님, 네. 투자자들이 아주 명심해야 될 민사 사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네, 그 가상자산 투자 대행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 229349 판결이고 2021년 7월 9일에 확정된 사건인데요. 그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가상자산인 특정 코인을 구입해서 회사에 투자를 하면은 4개월 안에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3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투자금과 함께 수수료를 송금을 했습니다. 예, 근데 원고들은 그 피고가 설명한 대로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피고들을 상대로 사기 그리고 유사수신 행위 관련된 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안타깝게도 그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형사는 더 이상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형사로 갈 수 없으니 이제 민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의적으로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주장은 피고가 불법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했으니 이 출자금, 그러니까 투자금을 반환해야 되고 그리고 예비적으로 두 번째로 피고와 원고들은 원고들이 투자금과 이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서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지하겠다. 그러니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해달라. 이렇게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원고가 네.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한 사건인데 그러면 네. 그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민사적으로 어떤 판결을 했습니까? 네, 먼저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했는지에 관해서 보면은 피고가 어쨌든 위 법률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가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 반환은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해서는 피고가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 중에 뭐 일정 금액을 추천 수당으로 별도로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액수도 굉장히 과다했어요. 그래서 단순 투자 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투자한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력을 해주기로 하는 대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피고는 원고들의 계정을 관리는 하긴 했지만 투자회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살피지를 않았고 그리고 원고들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피고들에 대한 채무 불이행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 약정을 해제했고 그거를 원상회복으로 해서 피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결국 투자금은 반환받지 못하고 수수료만 반환받을 수 있었던 그런 판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들의 출자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판결한 사례가 있고 반면에 수수료는 반환받는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각자가 투자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갖고 있는 토큰인 경우도 지속적으로 많은 자료를 점검하는
할 것을 권유드리고요. 최재인 변호사님 계속 이어서요. 네. 가상자산 투자 권유가 유사수신행위 과실방조로 인해서 그 공동 불법행위 여부에 관한 판례도 있었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과실방조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일반 분들은 예, 방조도 어렵고 과실도 어렵고 과실방조라는 게 사실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알아봐야 되는 걸 알아보지 못해서 결국 이게 결과적으로 방조를 하게 된 그런 경우에 과실방조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21나 112308 판결이고요. 2022년 5월 6일에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A 회사에 대한 투자 권유를 받았고 약 2억 원여의 상당을 액을 피고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2억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했는데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거의 한 2천만 원? 그 네. 정도만 송금을 한 거예요. 네, 거의 이 정도 됐으면은 사기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소를 했죠, 사기죄로. 하지만 안타깝게도 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민사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A 회사는 특정 사이트에서 계정을 개설한 다음에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그 사이트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예치를 하면은 이자로 매일 투자한 비트코인의 0.5 내지 1%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줍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원금 그리고 이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인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8단계의 직급을 두고 회원이 직접 하위 직급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또 비트코인의 10%를 수당으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운영되었는데요.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는 수익 구조, 직급 체계, 수당 체계를 검토했다면은 충분히 A 회사가 유사 수신을 하기는 다단계 업체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추측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피고는 그런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고 본인조차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에요. 그리고 원고 외에도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장모들로부터도 투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자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그리고 피고의 배우자, 배우자 장모 역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는 또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그 쟁점별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사기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고는 인정이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사기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만 피고는 A 회사의 사업 구조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지 못한 채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네. 그래서 원고가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하도록 했다. 이런 잘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로서 A 회사의 주 운영자와 함께 공동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피고는 결국은 공동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방조가 인정돼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인정이 됐는데요.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원고 역시 A 회사의 사업 구조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서 사실 투자자로서 스스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믿어버린 거죠. 피고의 투자 권유만 믿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70%로만 제한을 한 사건입니다. 그럼 이 경우로 보면은 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재단의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고 도중에 건너 당사자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유를 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재단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인 경우도 재단에서 어떤 사업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과실방조. 그리고 그 결과 반면에 투자자인 경우도 백서라든지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점검하지 못했다 그래서 피고에게는 70%만 책임을 묻고 맞습니다. 원고에게 30% 책임이 있다. 그렇게 판결을 한 거죠. 맞습니다. 참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 사고인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후속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정엽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죠.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토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백서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 백서에 관련해서도 법원이 판결한 판례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시죠. 예, 그 백서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판결이 또 이제 많이 생겼고, 또 백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백서대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은 백서를 오픈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제 가상자산 백서를 보고 투자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서와 관련된 그 법적 분쟁이 많은데, 거기서 백서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 재단이나 운영회사의 그런 기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어떤 거래소가 자기 거래소 내에 그런 여러 가지 거래소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데, 거래를 많이 하면 이 수수료 수익이 발생된 수익을 그 토큰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게 기본적인 그 사업 프로젝트의 어떤 목적으로 발행한 코인이었는데요.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서에 여러 가지 내용을 썼습니다. 생태계를 위해선 어떻게 하겠다, 바이백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쭉 썼는데, 막상 토큰을 산 이제 투자자 입장에 보니까 그것대로 행해지지 않고, 아니면 너무 늦어지거나 뭐 이런 게 계속 발생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백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원고가 피고를 대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토큰을 산 구매자들이, 투자자들이 발행사를 대상으로 백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아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제소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을, 어떤 이유를 들어서 판결을 했습니까? 네, 이 사건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백서에 기재된 여러 가지 내용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법원에서 지금 원고들,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토큰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전에 대해서 비슷한 게 백서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또 한편 보니까 백서에 투자 요인이 아니고 뭐 운영진의 재량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그리고 리스크는 투자자들이 잘 살펴봐야 된다는 이제 이런 기재가 있었다는 점을 또 판단 근거로 삼았고, 그리고 정책도 그 법원에서 실제로 살펴보니까 그 백서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실행이 되었고, 그리고 좀 변경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투자 그 결정을 유인했다고 볼 정도로 심대하게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봐서 이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그런 고의는 없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형사에서도 마찬가지 혐의 없음 처분이 났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서 민사적으로도 이제 불법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참 점점 판례를 볼수록 판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정엽 회장님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의 기본이 되는 재단의 백서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 가상자산 백서에 대해서 판결을 통한 법적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백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보내가지고 가상자산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떤 문서로 그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를 판단하기 위해서 유일한 문서가 사실은 백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백서를 자본시장법에 정한 증권신고서처럼 보자라고. 아니 우선 판결문부터 중심으로 봐주시죠. 아, 그럴까요? 예. 판결에서는
지금 백서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증권신고서를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기죄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성 요건의 하나 정도로만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 백서 자체로는 아주 특별한 어떤 법적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서 내용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사기, 기망행위로 보지는 아직 않고 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볼 수 없다. 바로 그것대로 안 했다 그것만으로 바로 사기가 된다고는 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이어서 그 백서의 그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게 그리고 과장해서 백서에 기재를 했을 경우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허위인데도 백서에 기재하는 것은 고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예. 경우에는 그 상당히 다른 추가 정황 증거를 포함해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추세이고요. 그런데 보통 어떠한 서비스나 상품에서는 항상 이제 상거래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과장이 있기 과장행위? 예, 과장행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되고, 근데 그럴 때 그런 과장행위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은 사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루나 사건에 대해서 좀 저촉되는 법률이 없나를 좀 많이 살펴봤는데 이제 다 조금씩 문제가 있는데 이제 표시 광고에는 법률 위반은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에 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뭐 법률 저촉 소지가 충분하지 않은가 이 정도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사항을 하나씩 좀 질문을 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님, 네. 이 판결을 보면서 네. 투자자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며칠 전에 금융감독원이 그 플랫폼과 NFT 투자를 통해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을 하는 불법 자금 모집 업체 활동을 우려해서 소비자 경고 주의를 발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사실 과거에도 개발 중인 코인에 투자를 하면은 원금과 뭐 몇백 프로의 수익을 보장한다 이렇게 홍보하거나 아니면 뭐 연예인 앞세워서 다단계 방식으로 뭐 투자 사업을 모집한 사례가 많이 있었죠. 예, 그렇게 사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면은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겠죠. 예, 네. 사실 그 유사수진 업자들은 NFT나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기술을 통해서 이걸 내세워서 하는 만큼 사업 설명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투자 전에 사업 실체를 반드시 알아보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가상자산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